망해가는 집구석 사람을 어디다 써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재수 없는 것들은 필요 없어. 썩 꺼져버려. 친정회사가 부도나자 남편은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젖은 옷가지들이 진흙탕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수술비를 빌려 무릎 꿇고 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불법 침입자가 있어서 신고해요. 하지만 1년 후 그 며느리는 3천억 자산가가 되어 롯데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발을 붙잡고 울며 빌었습니다. 아가야, 어머니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전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운명의 완벽한 역전,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세상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고 번개가 어둠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캐리어 하나가 진흙탕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옥자가 목청을 높이며 지은의 옷가지들을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가 빗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어떻게 나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옥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에서 소금 한 움큼을 가져와 지은을 향해 뿌렸습니다. 이 집에 재수 없는 것들은 필요 없어. 썩 꺼져버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지은의 젖은 머리카락과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진흙 속에서 젖은 옷들을 주워 담고 있을 때 옥자는 현관문 옆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새로운 번호가 입력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옥자를 바라봤지만 옥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았지? 내가 똥배도 안 아픈 인간이 뭘 안다고. 2층 창문 사이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찰칵. 블라인드가 완전히 닫히면서 2층 창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이 그 창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혁아, 제발. 작은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옥자가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우레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젖은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 웅덩이에 일렁였고 차들이 지나가며 물을 튀겼습니다. 지은의 온몸이 빗물로 흠뻑 젖었지만 더 이상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버님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아나운서가 담담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대림건설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옥자가 지은의 밥그릇을 거칠게 치워버렸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랑은 남남이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민혁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신청서라고 적힌 표지가 지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아버지 빚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어서 도장 찍어. 민혁이 빨간 인감을 지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뭐가 심해? 우리 가족이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 이해해봐.
민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남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옥자가 팔짱을 끼고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해. 시간 끌지 말고. 우물쭈물하면 뭐하나?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어쩔래? 같이 거지되면 좋겠어? 옥자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뚝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우리는 남남이야. 깔끔하게 끝났네. 옥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봤지만 민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그래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대림건설 부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을 비추며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인감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은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평 남짓한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 35만 원이에요. 공과금은 따로 내셔야 하고요. 고시원 사장이 열쇠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고시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혁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짐 정리 끝났으면 열쇠 우편함에 넣어둬. 빨리 처리해. 지은이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지은의 손에는 플라스틱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 2개와 바나나,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것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지은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조끼와 안전모가 몸에 맞지 않아 어색했습니다. 신입이시죠? 오늘부터 포장 라인에서 일하시면 돼요. 쉬운 일이니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반장이 지은을 포장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끝없이 상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시간당 9,000원이고 야근하면 추가 수당 있어요. 화장실 가실 때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라벨을 붙이고 상자를 밀어내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맞으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요.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뇌출혈로 의심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갑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지은이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물류센터를 뛰어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든 돈은 교통카드에 들어있는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가 하얗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가 대략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2천만 원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고 수술비는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혁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 일이야? 이제 남남인데 뭘 하러 왔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해? 이제 아무 상관없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제발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옥자가 골프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골프 차림이었습니다. 지은이 옥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무릎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자라도 붙여서 갚을 테니까요. 옥자가 지은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가 없네. 남남끼리 이러는 거 주거 침입 아니야? 여보세요, 111이요? 옥자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침입자가 있어서 신고해요. 계속 안 떠나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를 쳐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설마 진짜 신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남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구걸하는 게 정상이야?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신고받고 왔는데요. 경찰이 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분이 계속 저희 집 앞에서 안 떠나세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옥자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지은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보호자분은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지은이 핸드폰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차 창문 너머로 민혁의 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은 지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병원비 독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입원비까지 합해서 총 3천만 원입니다. 언제쯤 준비 가능하실까요? 병원 사정상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원무과 직원이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숫자들이 지은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은이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그림 하나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한지 위에 묵으로 그린 산수화였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고 얼룩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팔아야겠어. 달리 방법이 없잖아. 지은이 그림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인사동 골목길이 한적했습니다. 지은이 보배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골동품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도자기와 그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울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50대 남자가 돋보기를 벗으며 일어났습니다. 골동품상 사장 같았습니다. 그림 하나 감정받고 싶은데요. 얼마나 나올지 좀 봐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펼쳤습니다. 사장이 그림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그림인가요?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이것만 남기셨거든요. 사장이 돋보기를 다시 쓰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그림 뒷면을 오래 살펴봤습니다. 이거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들리지 않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골동품상 밖으로 검은 세단 세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골동품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3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이지은 씨 맞으시죠? 남자가 지은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혜성그룹 법무팀 강도진 변호사입니다. 찾고 있던 분이세요. 도진이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깔끔한 흰색 명함에 혜성그룹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혜성그룹이요?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전 그런 큰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이 넓고 깔끔했습니다. 도진이 지은 옆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이지은과 혜성 명예회장의 일치도가 99.97%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뭘 모르겠는데요. 따님의 어머니가 혜성그룹 명예회장님의 잃어버린 따님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계셨어요. 도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명예회장님께서 딸을 잃고 계속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따님께서 가져오신 그 그림이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지은이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뒷면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낙과는 명예회장님이 따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도장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분의 손녀라는 말씀이세요? 차가 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 높이의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고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지은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실 앞 대기실이 호텔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따님을 못 만나고 가셨어요. 도진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기셨어요. 잃어버린 손녀를 찾으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지은이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자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지막 부분은 선명했습니다. 총 상속 재산이 3천억 원입니다. 모두 따님 것입니다. 도진이 재산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해외 투자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3천억이라는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 그 돈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HS 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 지분 증서였습니다.
이 회사가 반도건설의 채권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도건설은 민혁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반도건설이 다음 달 만기되는 어음 50억을 갚지 못하면 완전히 부도가 됩니다. 도진이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 생사여 탈권이 이제 이지은님께 있습니다. 따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지은이 창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결정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하룻밤 생각해 보세요. 도진이 호텔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지은이 키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지은이 킹사이즈 침대에 앉아 상속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 호텔 로비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도진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잘 생각하셨나요? 상속받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라면요. 지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명예회장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해성그룹 법무팀 회의실에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분 만에 3천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HS 인베스트 현황을 자세히 보시죠. 도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반도건설 재무 상태가 나왔습니다. 50억짜리 어음이 다음 달 15일에 만료됩니다. 딱 2주 남았어요.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반도건설 계좌에는 5억밖에 없어요. 45억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은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혁의 아버지 이름이 대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부도 처리됩니다. 회사 자산 전체가 경매에 나가고요. 완전히 망하죠. 도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반도건설이 보유한 부동산만 해도 200억 어치입니다.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반도건설에서 곧 살려달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미팅을 잡아주세요.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겠어요. 그 오후 지은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퍼스널 쇼퍼가 옷들을 들고 왔습니다. 샤넬 최신 트위드 재킷입니다. 고객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검은색 트위드 재킷이 우아했습니다. 지은이 거울 앞에서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에르메스 가방도 같이 준비했어요. 세트로 맞춰드렸거든요. 주황색 상자에서 검은 가죽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요. 전부 포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쇼퍼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지은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 지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급스럽고 당당한 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용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거울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도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반도건설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자고 난리 났어요.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잡아주세요. 장소는 어디로 하실까요? 제가 묵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롯데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알려주세요. 그 시각 민혁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옥자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HS 인베스트 맞죠? 대표님과 꼭 통화해야 하는데요.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미팅 약속이 잡혔다고요? 언제요? 어디서요? 민혁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사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5억을 어디서 구하지? 말도 안 되는 돈이야. 옥자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자는데 호텔에서 만나자네. 호텔이요? 사무실이 아니라요? 롯데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래. 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옥자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가야겠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옥자가 옷장을 열어젖혔습니다. 명품 가방과 구두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릎 꿇고라도 빌어야지. 민혁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빌게 될 것입니다. 지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비 오는 날 현관 앞에서 무릎 꿇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무릎을 꿇을 차례였습니다. 롯데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앞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옥자와 민혁이 나란히 서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자는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민혁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돈 있는 사람들은 예의 바른 척하는 걸 좋아해. 옥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행원이 나타났습니다. 반도건설에서 오셨죠? 들어오세요. 거실이 넓고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가죽 소파가 호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오실 겁니다. 수행원이 말하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옥자와 민혁이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주면 좋을 텐데. 목이 바짝 말라. 옥자가 입술을 핥았습니다. 긴장 때문에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10분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여자가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린 스타일이었고 메이크업이 완벽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옥자와 민혁이 일어서려던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은이었습니다. 민혁이 마시던 물을 뱉었습니다. 콜록, 콜록. 이게 뭐야? 옥자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카펫에 굴렀습니다. 지은이 상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옥자와 민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HS 인베스트 대표 이지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장난하는 거야? 반말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니까요. 지은이 손을 들어 민혁을 제지했습니다. 제안서는 필요 없고요. 상환 계획부터 들어보죠. 45억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나요? 옥자가 입을 벌린 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수첩을 펼치며 펜을 꺼냈습니다.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아니, 지은 씨. 우리가 이혼한 건 진짜 오해가 있었어. 오해요? 어떤 오해 말씀이세요? 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금을 뿌리면서 나가라고 한 게 오해였나요?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오해였고요. 주거 침입이라고 하시면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골프 가방 메고 나온 것도 오해였나요? 옥자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옥자가 소파에서 뛰어내려 지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지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야, 어머니가 완전히 귀신에 씌였었나 보다. 옥자가 지은의 구두를 꽉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카펫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살려줘.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지은이 발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옥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망해가는 집구석 사람을 어디다 써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은이 예전에 옥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 수술비 빌리러 갔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지은이 수행원을 바라봤습니다. 강 변호사님께 연락드려 주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채권 회수 절차 시작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수행원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협상할 수 있잖아. 우리가 부부였는데. 협상이요? 부부요? 지은이 민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빌리러 갔을 때 협상해 주셨나요? 그때도 부부였는데요. 민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 재산까지 모두 동결시키고요. 지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지은이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옥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옥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혁이 옥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옥자는 털썩 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며느리가 우리를.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릎 꿇고 빌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반도건설 사무실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민혁이 사장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담보는 얼마든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대답이 들렸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옥자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다 거절당했어. 어딜 가도 안 된다고 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야. HS 인베스트가 압력을 넣었나 봐. 완전히 막혔어. 민혁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옥자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있어.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무슨 방법이야? 이혼 신고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 숙려 기간이 한 달이나 남아 있어.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신고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정식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지은이가 상속받을 걸 미리 알고 우리를 속인 거라고 하는 거야. 옥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위장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피하려 했다고 소송을 거는 거지. 민혁이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옥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니까 상속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당연한 권리라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충분히 승산 있다고 하더라. 옥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론에도 흘리면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올 거야. 사람들이 지은이를 욕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재벌가 상속녀의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남편 측은 부인이 상속 사실을 미리 알고도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혼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 민혁과 옥자가 변호사와 함께 나와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민혁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어리둥절했는데 며칠 후에 거대한 상속을 받더라고요. 옥자가 눈물을 닦으며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돈 때문에 아픈 시아버지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옥자의 눈물이 가짜 같아 보였지만 카메라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빌려왔는데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너무 차갑더라고요. 지은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의 전화였습니다. 뉴스 보셨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어요.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에요. 지은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가처분이요? 그게 뭐예요? 상속 재산이 임시로 동결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어요. 지은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반도건설 채권도 회수할 수 없나요? 네. 재산이 동결된 상태에서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지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옥자와 민혁이 한 수 위였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나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요? 옥자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돈을 물려받고 나서는 우리를 개 취급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옥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매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지은이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지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냉혈녀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옥자와 민혁의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은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진이 지은의 호텔룸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지은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예요? 민혁 씨 차량 블랙박스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도진이 노트북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를 동원해서 복구했습니다. 대박이에요. 화면에 민혁의 차 안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지은이 쫓겨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혁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은이네 완전히 망했어. 이제 끝났어. 상대방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화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빨리 이혼해서 털어내야 해. 빚까지 넘어오면 우리도 완전히 끝이야. 그럼 위자료는 어떻게 해?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래서 일부러 구박하는 거잖아.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만들어야 위자료 안 줘도 되거든. 그게 요령이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도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후 영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상속받을 걸 미리 알았다고 우기면 돼? 그런 말은 직접 안 했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 민혁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우리가 이기는 거야. 상대방 여자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남자야. 하지만 그런 점이 매력적이에요. 지은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반박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상속 사실을 몰랐다는 결정적 증거죠. 도진이 USB를 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불륜 증거까지 있으니 오히려 저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은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열까요? 반박 기자회견 말이에요. 아니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앱을 실행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더 임팩트 있게요. 1시간 후 지은의 유튜브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은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에 대한 거짓 보도가 너무 많아서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궁금해하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민혁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혁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헐 대박 진짜네 완전 사기꾼이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상속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지은이 카메라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미리 계획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혁이 위장 이혼 소송을 모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지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를 빌리러 갔을 때 소금을 뿌리며 쫓아낸 분이 지금 피해자라고 하시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각 방송사에서 뉴스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옥자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이런 망할,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혁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송 취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에서 민혁을 소송 사기 미수와 무고죄로 수사 개시했다는 발표를 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혁 씨죠? 긴급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수갑이 민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옥자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차가 사라지고 나서 옥자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법원 압류 통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호텔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내일부터 자산 동결이 해제됩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건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옥자가 원룸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낡아서 불꽃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통지서, 전세금 회수 불능 같은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라면이 끓어오르자 옥자가 젓가락으로 면을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골프 클럽들은 모두 경매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코너였습니다. 혜성재단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자가 라면 젓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새로 선임된 이지은 이사장은 사회복지와 교육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지은이 나왔습니다. 단아한 한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의 의료비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옥자가 채널을 돌리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지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지은이 마이크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옥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혁아? 엄마 나야. 민혁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영치금 좀 넣어줄 수 있어? 라면이라도 사 먹게. 돈이 어디 있어? 엄마도 라면 겨우 사 먹는 판인데.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나와? 아직 1년 더 남았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자가 라면 그릇을 들고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짠맛이 눈물 맛과 섞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지은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리모컨을 들었지만 끝내 채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혜성재단 이사장 취임식 회장에서는 축하 인사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단상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재단이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지은을 축하했습니다. 이사장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은이 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도진이 앉아서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건강 많이 좋아지셨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혼자서도 걸으실 수 있어요. 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진흙 속에서 옷을 주워 담던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지은이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이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진과 지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자의 원룸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빛나면 그릇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고 옥자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지은의 재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텔레비전 속 지은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처럼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친정이 망했다고 소금을 뿌리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3천억 상속녀였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옥자는 결국 정작 진짜 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은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죠. 단지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망해가는 집구석 사람을 어디다 써요? 라는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지은이 복수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혜성재단 이사장이 되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습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을 보여줬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이라는 메시지가 깊이 와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